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발사된 우리나라 첫 군사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에 안착한 뒤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킬체인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꼼수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대상이 사라져 탄핵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휴전이 깨지자마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200여 곳을 공습해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 긴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생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학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칠장사 화재로 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 스님의 유언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과 SPC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책임 논란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간 찾아왔던 한겨울 추위가 오늘 낮부터 점차 풀려 활동하는 데 한결 좋겠습니다. 밤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눈이나 비가 올 걸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네, 현재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한 위성은 해외 지상국과도 최초 교신하면서 이번 발사 임무는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 오늘 새벽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는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탑재돼 미국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9분 발사됐습니다. 발사 2분 23초 후에 일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20초쯤 뒤에는 페어링도 정상 분리됐습니다. 이어 새벽 3시 33분 위성은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새벽 4시 37분에는 노르웨이의 지상국과도 최초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성은 비행을 계속하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정찰 위성은 언제부터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 위성 1호기는 앞으로 한반도 상공을 하루 2번 정도 지나면서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성에는 실제 보는 것과 유사하게 촬영하는 광학 장비가 탑재됐는데 30cm 단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고해상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장비들 상태를 하나씩 점검하고 위성체의 영상 품질을 개선하는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군은 위성은 이 우주궤도 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여서 실제 전력화는 내년 상반기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 정찰 위성 발사에 앞서 북한도 지난 21일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위성의 해상도는 3m 정도의 조악한 수준으로 알려져서 실제 남북의 정찰 감시 능력 차이는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된 2호 IR 위성 외에도 앞으로 4기의 추가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추가 발사되는 위성은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에도 관측이 가능한 전천후 감시 위성으로 킬체인의 눈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2호 IR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30에서 50c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광학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30에서 50cm 크기의 지상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내년부터는 합성 개구 레이더, 즉 고성능 영상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는 쌀 위성 4기를 차례로 쏘아 올립니다.
군은 두 위성 모두 서브미터, 즉 군사정찰 위성의 기준점으로 평가받는 1m 이하의 해상도로 세계 5위인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쌀 위성은 특히 레이더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 야간은 물론 악천 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오하고 싸가 두 개가 조합을 이루면은 결국은 뭐냐면 24시간 전천후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감시 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찰 위성 5기를 모두 갖추면 2시간 단위로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주요 표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초소형 군사위성도 여러 기 발사해 2시간의 감시 공백도 메울 계획입니다. 4.25 사업은 우리 군 독자 북핵 대응 전략인 삼축체계 가운데 킬체인의 눈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확증적 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돼 있어 북핵 억제의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동 시 발사대 등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 위성 자산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에는 모두 1조 2천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적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정찰 위성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작동시키는 선결 조건으로 향후 대량 응징 보복 KMPR 수단까지 확보하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독자 개발한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돼 해외 지상국의 최초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도 9시 40분쯤에 이뤄질 계획인데요. 이번 위성 발사의 책임자이신 국방과학연구소 ADD 위성체계단장인 김경 박사님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군사정찰 위성이 오늘 새벽에 3시 19분에 이제 정상 발사가 됐고 네. 4시 37분쯤에 해외 지상국과 처음으로 이제 교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3시 19분에 발사된 게 첫 번째 이제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나서 그다음 첫 번째 교신이 아까 말씀하신 그 4시 37분에 네.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위성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파워가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지를 지상 안테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고 또 커맨드가 저희 이제 명령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 조금 전에 한 6시 10분쯤에 두 번째 교신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신도 했고 거기서 태양 전지판이 전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지금 신호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신호가 올라가고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9시에는 이제 그 제주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는 단계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성공 여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장비 하나씩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성이 정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럼 네. 초창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초창기 이제 운용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안에 이게 이제 위성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다 하나씩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촬영이 되기 시작하면 네. 여러 가지 운용 모드에 따라서 군에서 필요한 어떤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요구 성능들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 시험 평가 기간을 거칠 거고 그 시험 평가를 거치고 나면 이제 군의 소위 말하는 전력화를 네.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쏘아 올린 위성을 보니까 2호, 뭐 전자광학, 적외선 IR 위성 이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자광학은 그 뭐 말은 전자광학인데 그냥 광학입니다. 광학이라는 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를 그대로 찍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R은 적외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야간이나 이런 때 그 어떤 여론을 감지해가지고 그 IR 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찰을 하루에 하는 2번 건가요?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 낮에는 광학 영상을 찍고 야간에는 IR 영상을 찍는 개념인데 IR은 뭐 야간이든 낮이든 다 찍을 수 있고 네. 광학 같은 경우는 야간에 찍으면 그냥 야경만 나오는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예, 예. 이게 2호 IR 위성이라고 하면 보통은 확 한 번에 안 와닿는데 어쨌든 전자광학 그리고 네. 적외선 적외선. 위성 예. 이렇게 이해를 네,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이라서 뭐 정확하게 밝히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네. 해상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해상도는 많은 질문이 있지만 네. 그 기본적으로 상용 위성보다는 훨씬 높고요.
근데 높은데 이제 수준 자체를 지금 그동안 국내에서 발사됐던 다른 어떤 위성들보다도 지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고 세계적인 수준에 많이 지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주 특수한 위성에 근접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민간 용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성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해상도라든지 실효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민간 용도란 게 저희가 이제 다목적 위성을 이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위성들이 이제 발사된 시기가 조금 한 5년, 7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또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가장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네. 훨씬 거기보다는 성능적으로는 많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1호기가 발사가 됐고 앞으로 이제 2호기부터 5호기까지 또 추가로 발사가 될 텐데 네. 이게 다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요? 네네네. 네네. 네, 우리가 다 처음부터 설계하고 그다음에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발사까지 하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럼 1호기와 이제 2, 5호기의 차이가 어떤지도 좀 설명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학 위성, 그 사람 눈으로 보는 영상을 찍어내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2호기부터 그 5호기까지는 레이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파 신호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찍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상 자체를 찍어보면 사람이 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영상입니다. 그게 이제 그 광학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 동일하기 때문에 딱 보면 뭔지 알 수 있는데 네. 그 SAR로 찍은 영상 같은 경우는 전문 판독관들이 네.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서 원래는 그 이틀 전이었잖아요. 11월 30일에 발사를 하려다가 이제 기상 상황 문제로 이제 미뤄진 건데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사 위성을 발사할 때 이건 기상 문제와 좀 이렇게 연관이 없는 건가요? 기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위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발사체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뭐 네.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가 또는 뭐 번개가 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좀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좀 강한 바람이 고공에서 불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혹시 낙하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날짜에는 허가를 못 해줬고 네.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발사를 한 거고요. 그 2호기에서 5호기 발사할 때도 거기는 지금 반덴버그 쪽이 아니고 미국 동부에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 네. 네. 그쪽은 플로리다다 보니까 뭐 허리케인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상 조건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지 위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네,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기상적인 변수 예, 보통 이제 우주 발사를 하다 보면 날씨나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발사체 얘기를 해주셔서 발사체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 게 이번에 그 19관 발사체가 펠컨 9이잖아요. 네네네. 스페이스X사의. 네네. 이게 비용도 저렴한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볼게요. 비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재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첫 번째 로켓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제대로 운용되는 뭐 유일한 그 어떤 재사용 발사체인데 네. 결국은 아까 저기 발사할 때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큰 1단 부스터가 보통은 바다에 다 버려지거든요. 네. 바다에 버려지면 이제 못 건지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제 그게 지상에 다시 착륙해가지고 다시 이제 리퍼빗이라고 해서 다시 좀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가격을 갖다가 세이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자체는 아예 그 사실은 다른 발사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많이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실패도 거의 없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오늘 발사한 게 이제 펠컨 9에 이제 위성을 실어서 발사를 한 건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좀 의존을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자체 기술로는 아직 발사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없나요? 아시지만 작년에 원래 그 누리호 발사했고 지금 현재 액체 발사체로 누리호 개발돼 있고 그다음에 고체 발사체도 사실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로는 지금 개발 중인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금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이제 그 저희 정찰 위성 뭐 좀 작은 거든 좀 좋은 거든 좀 큰 거든 간에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럼 향후 몇 년 안에는 저희가 발사체에 네. 실어서 갈 수 있다는 네, 저희가 말씀이시네요. 저희 뭐 나로센터라든가 저희가 발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저희 발사체로 저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날이 아마 조만간에 올 겁니다. 네. 예. 그럼 조만간에 그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네. 되는 모습을 네, 네, 볼 수 네. 있을 걸로 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군사 정찰 위성 하면 사실 뭐 얼마 전에 북한도 써 올렸습니다만 저도 뭐
관련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 위성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군사정찰 위성이랑 일반 위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해상도나 네. 이런 것들이 군사 정찰 이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일반 위성 대비 그 사실은 좀 밝히지 못할 정도로 많이 높은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안에 대한 문제도 좀 다릅니다. 네. 다르고 운용 방식이나 어떤 그런 개념도 결국은 뭐냐면 은닉성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다 알려진 상용 위성과는 좀 다르게 운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뭐 상업용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군의 작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영상 촬영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운용 주체가 좀 그 군이 직접 운용하는 그 결국 작전에 네.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운용하는 그런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과 해상도의 차이가 좀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 5월에 북한이 처음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실패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잔해물 수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제 그런 네. 군사 능력은 없다, 뭐 실효성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오늘 쏘아 올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당시 정보에 대해서 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 합참에서 아마 그 사실은 그 군사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발표를 한 건 네. 맞고 사실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1m 안으로는 이제 해상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네. 50cm라든가. 근데 뭐 그런 게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뭐 충분히 네. 충분히 이게 뭐 신문지 한 장도 네. 이렇게 작은 점으로 볼 수 있다 정도의 해상도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신문지의 크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해상도가 나오니까 아. 제가 네.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저희가 가늠을 네, 가늠.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쏘아올린 군사정찰 위성보다는 훨씬 더 높은 해상도와 네네. 성능을 자랑한다고 맞습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군사정찰 위성 말고 다른 나라 위성들의 성능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느 나라가 제일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 첩보위성이 가장 높죠. 네. 미국 첩보위성이 가장 높고 거기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 그리고 사실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도 많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네. 주로 이제 결국은 그런 걸 운용하는 국가들이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 정도인데 사실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는 지금 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까지는 조금은 어렵지만은 충분히 그 정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정찰 능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좀 자신이 있을 이번부터는 이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올렸던 것 중에 가장 성능이 높은 급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네. 충분히 그 운용 가능한 좋은 위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군사정찰 위성이 이제 대부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상공 몇 킬로미터에서 이번에도 당연히 저궤도 정찰하나요? 위성이고 저궤도 위성이라고 말할 때는 뭐 저궤도를 보통 뭐 200km에서 2000km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찰 위성이 움직이는 고도는 한 500에서 600km 사이에서 네. 보통 움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궤도에서 운용되고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통신 위성 위주로 움직입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될 텐데 네. 수명이 따로 있나요? 위성이 결국은 우주 공간에 나가기 때문에 네. 우주 공간에 나가면 우주 방사선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 결국 추력기란 게 있는데 연료를 통해서 계속 궤도 유지를 하는데 그 연료 소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수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보통 중형급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5년, 7년 정도 되고 네. 그다음 소형은 뭐 2년, 3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 ADD 위성체계단장인 김경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은 취임 9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퇴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꼼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피하는 게
공직자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자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나절 만에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돼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됐습니다. 방통위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상인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연말에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어가 심사 등 중요 현안 처리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이 조만간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국회가 20일 이내 청문회를 여는 등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이번 달 말은 돼야 새 위원장 취임이 가능해 보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탄핵안 처리가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본회의 1번 안건으로 전망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회의 직전 정부의 면직 사실 통보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별도로 처리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드라이브를 걸던 민주당은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를 용인했다며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고발 사주와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탄핵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흐트리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헌정사상 2번째 검사 탄핵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 거론하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킨 건 이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허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기로에서 전격 사퇴한 것도 거대 야당의 폭고 앞에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벌써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강공에 밀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라서 방송정책 책임자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예상대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3번째 거부권인데 예산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연말 전국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15분 만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공포할지 제동을 걸지 처리 시한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사봉을 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부작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각계각층 의견을 편견 없이 들었다면서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유독 노동조합에만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편향적 단체 중심으로 공영방송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그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제2요구안을 일사천리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를 제거했습니다. 양국관리법과 간호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을 추진했던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윤석열 정부.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만큼 현재 여야 의석수 분포를 볼 때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반복된 건데 당장 예산안 처리부터 다음 주 개각에 따른 대규모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냉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최근 잇따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당시 경선 자금이 넉넉해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적고 그동안 재판 흐름상 실형이 선고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선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부인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 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대표 체제로 무사히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당내 의구심 역시 비명계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은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를 최소화하면서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다소 흔들리는 이 시기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과 행보는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문제로 총선이 걱정된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신당의 문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반 이재명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낙연계 내부에서조차 신당의 길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굳이 먼저 당 원로와 대립각을 세워봐야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대표님 거치 당에서 중지 모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내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오던 이재명 대표의 앞에 사법 리스크와 이로 인한 당 내홍의 그림자가 또 한 번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비명계 공천 불이익이 가시화하거나 총선 전 자신의 재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당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해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기득권 장벽에다 이뉴환 위원장의 연이은 설화가 겹치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결국 빈손으로 해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권을 약속했던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뉴환 혁신위원장은 일선부터 여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곧바로 통합을 기치로 1호 혁신안을 선보여 관철했습니다. 당 주류에서 멀어져 있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철회를 주도한 겁니다. 이슈몰이에 나서며 받은 탄력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핵심 그룹까지 겨냥한 용퇴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요지부동에 이뉴환 혁신 이발 쇄신은 한 달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지도부 답변이나 이른바 버스몰이에 나선 장제원 의원 등을 거듭 압박했지만 되려 인 위원장의 발언들이 논란을 키우며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통령에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된 러브콜에도 면전에서 면박만 준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비판한 건 인 위원장의 입지를 좁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12년 한동안 제가 당해본 일도 없고. 이후에도 실수는 실수고 혁신은 혁신이라며 기존 용퇴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까지 의결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인 위원장의 전격적인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가 더 큰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뉴환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뉴환 혁신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기 해산 카드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거란 전망이 적잖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동력을 상실한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시한을 못 박은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넘은 거라고 보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출범 당시 김기현 대표가 이뉴환 위원장에게 전권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빈손 혁신위가 현실화할 경우 김 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평균 2억 1,800만여 원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거 비용의 상한을 둬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했습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 8천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3,600만여 원, 비례대표 선거는 3억 9,400만여 원 늘어났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과 SPC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고용주 측의 책임을 따져 물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1년 반 만에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죽어간다. 이렇게 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사고가 난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화가 됐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칠장사 화재로 갑작스레 입적한 자승 스님의 유언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엔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공개된 유언장은 3장.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수행자들, 제자 스님들 앞으로 남긴 글입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 한국 불교를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대종사께서 평소 해오신 생과 사에 대한 말씀 및 종단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 스님들에겐 화재로 소실된 칠장사를 2025년까지 꼭 복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쓴 날짜도 없고 유언장이라는 제목도 달리지 않았지만 조계종은 내용상 유언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3장을 포함해 대략 10장의 유언장을 남겼지만 입적 방식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소신공양과 관련된 내용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열반송 공개와 선택적 분신이었다는 종단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조계종이 다시 자승 스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나선 건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정치권에 이어 각 종교 대표자들의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큰 스님의 입적을 안타까워하는 일반 불자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닷새간 종단장으로 치러지는 자승 스님 장례는 오는 3일 조계사에서 영결식을 엄수한 뒤 융주사에서 다비식을 거행하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불이 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2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가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 불이 난 건데 40대 아버지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구급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모여 있고 소방관이 다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1시간여 앞서 경찰엔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학생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아버지인 47살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남성분이 계셨었고 조금 기다려달라 하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에서 방화를 했는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방 안에서 46살 어머니와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도 연기를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경찰은 부검과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쉴 새 없이 굵은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식당은 불에 타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겉 지붕에서 시작된 불씨가 건물 전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영천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대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 작업을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휴전이 깨지자마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 200여 곳을 공습해 하루 만에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카타르와 이집트 등이 다시 중재에 나섰지만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등 긴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집트 접경 지역 라파의 한 아파트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휴전이 깨지자마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عم اخوي خلينا طبعا كنا جايين من الدار تاعت اخويا والمحلات نخلي يعني الاغراض والطقم وهذا.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병원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نحن نتحدث عن 32 شهيد خلال الثلاث ساعات الأولى مع انتهاء الهدنة الإنسانية.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교전 재개 하루 만에 10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풀어주기로 한 여성인질 10명을 석방하지 않고 로켓 공격을 하는 등 먼저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Hamas army of terror in the Gaza Strip violated the terms of the agreed framework and launched rocket fire at Israeli communities.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 측에 휴전 파기 책임을 돌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태도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الطرف الإسرائيلي يوم أمس بالليل كان واضح أنه هو يريد العودة إلى القتال. جرى طرح أكثر من فكرة من قبل الوسطاء. نحن تجاوبنا مع 3 أفكار منها ورغم ذلك الإسرائيلي كان يقول لا في كل مرة. 카타르와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다시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긴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أن لبنان بمنأى عن الاستهداف الصهيوني وأن المجريات في غزة لا يمكن أن تؤثر على الوضع الموجود في لبنان. 앞서 7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80명과 외국인 25명 등 인질 105명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을 석방했습니다. 아직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은 137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1년 전 하마스의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확보하고도 하마스가 이를 감행할 능력과 의도가 없다고 오판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확보해 분석한 이스라엘 정부 군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보면 당국이 1년 전 확보한 하마스의 공격 계획 정보와 이번에 감행한 기습 공격 패턴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예리코 성벽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40쪽짜리 이스라엘 당국의 문건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기습할 때 보였던 로켓포 공격에 드론으로 감시 카메라 파괴, 패러글라이드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침투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4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 활동하기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빙판길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7.1도, 대구가 영하 3.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